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불타는 금요일을 화끈하게 책임질 쌍교와 망치 부인의 불타는 토크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적 우라병에 걸린 국민 여러분들에게 화끈하게 해소시켜낼 수 있는 최전방에서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국민 삼촌 이상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보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매주 금요일 쌍교 오빠랑 외도하러 나옵니다. 예, 팩트TV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망치 부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방송입니다. 현재 정기 후원자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한 명도 안 늘었어요. 총 1232명의 시민이 정기 후원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팩트TV의 모든 방송은 유튜브로 구독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방송 유튜브 구독자 수는 시청자 수죠. 14,600명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 또 공지사항 하나 나갔는데요. 팩트TV와 함께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 인재를 기다린답니다. 보도국, 제작국, 중계팀, 앵커 등 총 12분야에서 인재를 모집한답니다. 기한은 2월 18일부터 분야별 채용 완료 시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팩트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하셨는데, 아니 김 대표님 무슨 돈으로 이제 막 나가 막 무슨 돈으로 이걸 모르지 뭐 한 미친 잡으려고 지금 큰 작전을 이렇게 이게 아무래도 이게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제 선거 방송에 걸맞는 이제 데뷔를 하시는군요. 팩트TV에는 본 방송은 진행을 하고 수익에 대한 이제 외주 방송, 외주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확대를 하려는 거예요. 우리도 얘 지원해 볼까? 우리도 앵커 우리 정도 되면 나 이제 머리가 긴다며 해야 돼. 그러면 머리 여기에 내고 보니까 채용 조건에 용모 단정? 용모 단정이 안 돼. 삭발한 서림 자체는 안 돼 이게. 네? 아니 내가 여기 팩트TV에 매주 여기다 차를 대고 이제 올라왔어요. 근데 그 이번 주엔 내가 모자를 안 쓰고 온 거야. 근데 이 새끼들이 여기 이 새끼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너. 애들이 새파랗게 어린 애들이 못 세우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지난주까지 세웠는데 왜 못 세우는 건데? 했더니 얘가 막 당황하는 거야. 그래서 생각이지. 내가 모자를 안 썼구나. 그렇지. 그래서 얘가 뭔가 이렇게 바르게 한나라당 맞은편이니까 얘가 긴장했구나 싶어서 알았어. 머리 긴 모습하고 그래서 내가 따로 뺄게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팩트 지하로 들어오는데 또 그 경비 아저씨가 막 긴장하는 거야. 뭐 하는 사람이냐고 막.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많이 자랐다, 그지? 머리 많이 자랐어. 내가 목욕탕을 갔는데 그 목욕탕 갖고 땅속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들어오더니 어머 여기 혼탕이. 그것도 형님 벼지는 거야. 형님 말이십니까? 뒤에서 여자가 어머 여기 혼탕이. 누가 내 빠마 하니까 뒤에서 보니까 아줌마. 그럼 우리는 바꿔 들어가야 돼. 우리는 바꿔야 돼.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니까 김 사장 오늘 생일이라며. 우리 여러분 망치분이 오늘 금요일 날 오늘 남자 아닙니다. 누구 형님이라는데 계십니다. 배우자가 김 사장님이 오늘 생일이랍니다.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시청자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김 사장님을 가로채기 놓고 여러분들 축하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김 사장님 오늘 생일이신데 제가 오늘 이제 저녁 때 여기 오느라고 점심 한턱 쏘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망치 부인의 고생이 많으실 겁니다. 망치 부인의 배우자로서. 정말 우리 신랑은 내가 볼 때 지구상에 존재한 현존하는 지구인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야. 왜? 진짜. 날 데리고 살잖아. 그렇지. 아무나 못해. 그렇지. 쌍교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도 나 만나고 나면 얼굴이 반쪽되더만. 기가 눌렸어, 기가. 기가 눌려서. 그래서 우리 제가 현존한 지구인 중에 최고야. 망치 부인 옆에 제가 금요일은 같이 이렇게 외도를 나와서 잠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절대 망치 부인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게 운명이고 숙명이라 생각하시고. 아니 이거 왜 파이팅 하십시오. 김 사장님 파이팅 하십시오. 내 대학교 때 이제 우리 신랑이랑 나랑 이제 사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공표를 했잖아. 애들이 그날 축하 파티를 했다. 우린 자유다! 막 그러면서. 아, 내가 우리 과 애들 하나씩 괴롭히면서. 야, 이번 주는 네가 수청 들어라. 막 이러면서. 수청이 따르게 아니라 술 따르는 거. 굉장히 스토커 아니야, 스토커? 아니, 그래서 이제 내 애들한테 야, 이번 주 얘는 내 거야. 그럼 애들이 너 어떡하니? 막 이러고. 애가 막 저기 도시락 아니 뭐지 점심 사러 가면 야 누구야 내 것도 시켜라 돈 안 줘. 근데 원래 내가 생각해 망치 부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원래는 내가 보니까 되게 대학교 때는 사실 내가 이제 좀 아니 고등학교 때까지 진짜 모범생이었다니까요. 아무도 안 믿었는데. 뭐 여기 모범생 아는 사람 어디 있나? 난 진짜 이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하고 집하고 학교밖에 몰랐어요. 주님뱀 그 하사장 하고 친했네.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내가 그러다가 고3 때 휴학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혼자서 한 10시간, 그러니까 10개월 정도를 있으면서 인생을 달리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람이 너무 귀찮았는데 쉬어보면서 아, 이제 내가 사람 속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야지.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이제 삥 뜯고. 그렇지.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망치 부인이 지금에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지금은 좀 이 연세도 좀 조금 드시고 이렇게 했는데 대학교 다닐 때는 제가 보니 한미모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봤으니까 그때로 돌아갈 수 없는가? 우리 딸이 그러는 거야. 엄마, 아빠 옆에 딴 여자가 있어. 옛날에 처녀 때 찍은 사진을 보고 이 여자는 누구야 아빠? 막 이러면서 투닝을. 네. 지금 이걸로 투닝을 했다는 거는 그건 좀 국가적인 낭비잖아.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되게 이 청순하더라니까. 그래서 아프리카의 망치부인 성형설이 돌아요. 일부러 미모를 숨기기 위해서 성형했냐 뭐 이런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겼어도 매일매일 우리 방송 들어와 봐. 난리도 아니야. 살포시 바지를 내려봅니 잡고 시작했고 아니 애들이 머리 깎으니까 더 환장을 하는 것 같아. 얘들아 나 임자 있는 몸이거든. 자, 오늘 하여튼 그 망치 부인의 배우자 김 사장님 생일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나도 지금 딸내미가 대학 1학년이거든. 지금 이제 입학을 올해 했어. 우리 예술학도인데 미술을 13학번, 1사학번. 그렇지. 그렇게 치면은 1사학번이네. 1사학번. 올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올해 들어간 거지. 근데 경주에서 지금 이게 마우나 오션 리조트 경주라 경주에서 지금 신입생 오퇴하다가 그 신입생들이 죽었잖아요. 불과 그죠? 근데 이게 제가 그 경주 지역을 하는 경주가 눈이 좀처럼 잘 안 내리는 그렇죠. 지역이야. 근데 여기에 보니까 폭설을 이렇게 내렸는데 오늘 이제 신문에 보니까 이 붕괴 사고 4일 전에 경주시에서 요청을 했는 거야. 지금 경주 지역에 50에서 70cm 폭설이 내리고 있으니까 제설 작업을 좀 하라고. 그런데 4일 전에 경주시에서 제설 작업을 좀 철저히 해두려고 요청을 했어. 그 주무관이. 그건 이제 이거 당연한 의무지. 근데 전화를 받고 나한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한 거야,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폭설이 내리는 거는 뭐 자연재해입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자연재해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으면 그 당시 눈이 내렸을 때 직원들을 동원해서 조금만 제설 작업만 해줬어도 이 학생들이 저렇게 죽지는 않았었는데 저는 지금 이 뉴스를 딱 봤을 때 똑같은 저도 딸을 가지고 있는 아빠로서 마음이 이렇게 평생을 키워 대학을 입학을 시켜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 이게 운인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내 생각에는 제설 작업에 이걸 좀 해줬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뉴스를 쭉 보니까 기본적으로 제설 작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설계대로 시공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재질도 원래 더 좋은 걸로 더 강한 걸로 했어야 됐는데 형편없이 했고 그리고 이게 2009년에 설립 허가가 떨어진 다음에 75일 만에 날림 공사를 했고 날림 공사의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재료를 대충 쓰고 결국은 이게 인재죠. 자연재해라기보다 인재에 가까운 것이고 무엇보다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이게 이제 이 재벌이 그것도 이 재벌이 또 이명박 그런 게 또 이게 이 리조트가 이명박이 띄워줬더만. 아 그래? 예, 이게 리조트가 세워진 건 2003년인데 네. 이명박이 당선인 시절에 가서 이제 여기를 띄워준 거야. 확. 그러면서 그 전부터 즐겼더만 그런 또 비리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2009년에 지어질 수 없는 사실은 허가가 날 수 없는 건물이 허가가 난 거죠. 그런 이제 건축적인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이 눈이라는 그러니까 뭐 눈이 오겠냐 이러면서 대충 지은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재벌과 정부 기관의 커넥션으로 지어진 이 인재 사고인데 이걸 갖다가 정부 기관의 대책이 그거였잖아요. 학생의 OT 금지. 이게 진짜 아유, 이런 식빵. 진짜 맛있다. 남태호 씨가 그 식빵이라는 그 용어를 썼는데 먹혀드는 건 우리 방송에서 더 이게 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에이 식빵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식빵. 그렇지. 예. 우리 방송에 유행어가 몇 개 있어. 뭐, 이런 연변. 이런 연변. 고기도둑. 참. 먹방은 안 되는데. 먹방 해도 돼. 해도 돼요? 하면 되지. 우리가 여기 들어있는 이상 생방할 때는 우리 무대야? 우리 무대지. 그래. 전임자는 먹어도 되고 우리는 먹으면 안 되고 그것은 안 되지. 그렇지. 공평하게 허락하라 먹방을. 그렇지. 하고 있는데 왜 그래? 아, 그런가? 허락한 거야? 그래서 할 때 이런 이 식빵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이 돌아가신 학생들 참 이 마음이 아파 우리가 마음이 그러니까 아프고 그리고 또 학생 중에 하나가 또 그 학회장이 있잖아. 네. 미얀마 양승호 해병대 출신에 자기는 살 수 있었는데 도로 들어가서 자기 후배들 구하려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이럴 때는 뭐 살신성인 뭐 흉상건립 장학금 신설 나 이런 게 되게 부질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은 그 학생들이 죽어야 되지 않을 곳이 죽었는 거거든. 그렇게 놓고 죽여놓고 난 뒤에 그에 있는 근본적인 대책 이야기하지 않고 학생들 살신 성인이 어떻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물타기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드라마를 만드는 거죠. 올림픽 때문에 동계올림픽 몇 자 따고 난 뒤 신문에서 싹 사라졌거든. 이 기사의 내용이. 맞아. 경주리도 되게 이거 싹 사라졌다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학생들하고 합의 뭐 사람 죽이고 난 뒤에 합의 해야 되겠죠. 보상은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런 사고가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무너지는 사고라. 왜냐하면은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그냥 이제 그 사실 우리나라 냄비 언론들이 예. 그냥 며칠 동안 장사하는 거야. 예. 정치 뉴스 가리려고. 그러다가 이제 김연아 매달 사건 터지니까 모른 척 싹 해버리고 이 문제의 근본은 재벌과 정권의 유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사람의 목숨이 사라진 상황인데 근본적인 대책 없이 또 이 양성호 학생을 막 멋있게 띄워주면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는 이 부실공사 그리고 부실공사와 관리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 지금 있는 이 뭐 여기 회장이 어디면 코롱입니까? 코롱이죠. 코롱 쪽 맞죠? 네, 코롱. 네, 코롱 맞죠. 거기에서 그 회장이 와가 잠시 기자회견하고 잠시 갖는 그런 식 형태는 아닐 것 같아요. 제발 이런 형태 이 재발을 이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내린 이 지침이 가지 마라 이렇게는 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참 정말 웃기는 나라야. 우리가 산풍도 겪었고 그러니까 건물이 쓰러져서 죽는 나라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폭탄 테러나 이런 게 없이 건물이 자체적으로 붕괴하거나 그런 거잖아요. 붕괴했습니다. 몇 개 후진국에서 그랬지. 그리고 대구의 지하철 붕괴했습니다. 근데 그때 죽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전부 다 학생들이 죽은 거예요. 학생들, 서민. 그리고 대구 지하철. 와우 아파트 사건도 그랬다며요. 다 그래. 그러니까 항상 무너져서 죽는 거. 그리고 이게 경주 리조트 사건으로 해서 숨겨진 사건이 그 화교 건물, 청계천 화교 건물에 화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건물도 땅은 대만 주인이고 건물은 화교 건물인데 실제로 사는 건 우리나라의 빈민들이 거기 무허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이나 이런 것도 규정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런 무슨 사고 맞기만 해요. 사고 다발이야. 옛날에 왜 김영삼 정권 때 왜 선거 끝나고 나서 그렇게 많이 죽었잖아요. 막 이 사고가 끊이질 않았는데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너무 많이 죽어. 작년에 뭐 해병대 사고, 올해도 막 하루에 막 경주, 막 청계천 막, 아유,
그래서 그 요새 그 TV 드라마 보면 군대와 관련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 번씩 그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는 여러분 허상인데요. 우리가 군대에서 그 군대라는 건 특수한 상황이거든. 특수한 상황에서 역경이나 도전하고 극복하는 거에 있는 부분들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특수한. 근데 이것이 보편화될 수 있다고 자꾸 착각을 유도시켜내는 거거든. 여러분들 지금 그 모방송에 하는 그런 군대에 관계된 체험 내용이 그만큼 수준이 안 됩니다. 전방에 가면은 저는 특수방위 출신인데 특수방위 출신이지만 군대 좀 압니다. 전방에 가면은요 지금 눈 오고 이렇게 하면은 밥 못 먹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 물자나 이렇게 전체에 있는 것들이 제대로 이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보면은 전체 군대가 그렇게 좋아졌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군대 체험에 있는 부분들 속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들은 암묵적으로 지금 이렇게 유포를 시켜내는 것들이 하나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들을 암묵적으로 유포를 시키거든요. 그건 군대에서 가능한 거고 사회에서 하나의 생각을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독재되는 거죠. 독재. 네? 독재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 TV 문화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문화적인 코드가 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김연아 선수 삼성에서 광고가 김연아는 그냥 운동선수예요. 근데 김연아는 뭐 운동선수가 아니고 김연아가 대한민국이래.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왜 김연아가 대한민국입니까? 김연아 선수는 대한민국의 운동선수일 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교묘하게 마케팅해서 우러먹는 거거든. 그렇죠. 군대 마케팅. 그래서 군사 문화에 대한 향수 및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위 뭐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한가닥했던 사람들은 일본 군대에 대한 향수가 있었던 거고 지금 소위 정권은 그 박정희 전두환 시절의 군대 문화에 대한 향수가 있는 거고 그 자꾸만 막 군대를 미화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만들고 아니 그 그 얘기 봤죠. 초등학생들 그 화생방 시키는 거 뭐 극기 캠프 미친 것 같아. 그거 다른 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요 그거 아동학대로 잡혀가요. 그거 다 체포해야 돼. 미친 거야. 아니 초등학생들한테 무슨 최루탄 그 발암물질에다가 그거 입맛 살상용이야. 미치지 않다며 애들한테 왜 그런 짓을 해. 이게 미친 광기의 시대야. 군사 문화의 광기, 미친 군인들의 이 문화가 애들에게까지 정말. 그래서 지금의 이제 문제의 그 TV나 여러 가지 형태를 봤을 때 틀린 거하고 다른 거하고 구별을 못 시킨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망치분이나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제가 틀린 기준으로 입장을 하면 어떻게 되죠? 망치분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이게 그냥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치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각기의 의견들이 다르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조정하고 협력하고 합의해내고 토론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거든. 그게 민주주의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틀리면 무조건 종북이라고 이야기를 해봤잖아. 논리가 간단해. 내가 어떤 게 다 듣다가 에이씨 종북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안 되는 거지. 종과 북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한테 종북주의자 하다가 내가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국내에서는 오른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거 쓰면은 전부 다 이게 살인 매너 있잖아요. 제가 내가 그 게릴라다니까 방위. 그래서 내가 왼손만 써. 사람들하고 이렇게 할 때. 오빠 이제 그만해. 거기까지. 거기까지? 야. 자, 근데 이게 또 지금 보니까 조 목사, 지금 목사님이 지금 최근에 이슈가 좀 됐지. 조영기 목사. 조영기 목사가 지금 이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배임과 조세 포탈입니다. 그래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그리고 아들 조희전은 법정 구속이 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구치소 가봐서 아는데 요즘에 특경법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세지 이거. 그래서 이게 5억이 넘으면 5년이야. 1억에 1년씩이야. 그러니까 서민들은
1억에 1년씩 산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령 개주 뭐 이렇게 개 모았다가 못 갚는다든가 이랬을 때 이러면 이제 들어와가지고 5억을 못 갚았다 그러면 5년이 형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실형 사는 거야. 근데 이건 지금 보니까 110 몇 억이잖아요? 쉽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131억이네. 그 조영기 목사가 아들한테 아들이 그 국민일보 평생 구독기금 주식을 투자해 돈을 날렸어요. 그 돈을 날렸는데 이 돈을 보전을 하는 방법을 편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은 그 아들 조희진 씨가 있는 영산기독문화원의 보유 주식을 판 겁니다.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있는 조영기 목사한테 팔았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교회가 사유화에 아들 뭐 이렇게 돈 빌려준 곳이 아니니까.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두 번째, 그 혐의에 있는 부분들 속에 주식이, 한 주를 그때 영산교동 이 문화원에 있던 보유 주식이 한 주의 가격이 34,86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86,984원으로. 누구 생각나네. 갑자기 주식 뻥. 이거를 전체에 있는 주식가의 현재가보다 2배 이상에 가까운 돈을 가지고 사라고 있는 거거든. 그럼 그 이거 그럼 차익은 얼마냐면 131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130억은 누구 돈이냐? 교회 돈인 거지. 순복음교회에 있는 그 교회 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문제 삼아서 지금 집행유예 3년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그 아들 이 사람은 법정 구속이 된 거죠. 근데 내가 제일 문제는 이런 거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요, 이 십자가에 가난한 자들의 아픔이 박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봐. 부자 땅에 있는 그 십자가 보면서 박제된 예수 얼굴만 보고 난 뒤에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 교회 자체가 옛날에는 그래도 참 이 목사님 하면 되게 정신적인 부분이나 선임들이나 이게 지지를 받았거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1980년대, 네. 그러니까 소위 88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가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앞서서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고 약자와 그러니까 뭐 몸이 아픈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형 교회들도 그 교회로 들어온 돈을 전부 다 이렇게 구호하는 데 많이 쓰고 그게 문화였어요. 근데 이게 90년대 들어선 다음부터 한국에 이 아파트 개발붐들이 막 신도시들이 생기고 그 신도시에 거대한 교회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수백억짜리 교회를 짓는데 이 수백억짜리 교회가 사실은 다 대출로 짓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안에 무슨 이제 뭐 의사라든가 뭐 이런 좋은 직업이 있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받게 해갖고 그거를 이제 교회에서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다들 뭐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빚더미에 앉아 있고 그러면서 그 빚더미에서 헤어나기는 방법이 뭐냐면 부자들한테 계속 헌금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맞는 설교를 하는 거죠. 감사해라. 그리고 뭐라 그러나 평안해라. 평안과 감사 얘기만 하고 회개를 없애는 거야. 이게 옛날에는 이 교회에서 첫 번째 이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예배를 시작한다라는 걸 알린 다음에 회개 기도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주도하시는 회개 기도가 있고 그다음 장로님 기도가 들어갔는데 요즘은 교회마다 아예 그 교회 전체에서 회개 기도 코너를 뺐어.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막 찬양 중심으로 막 유도를 하는 거야. 감사 찬양 중심으로. 결국은 뭐냐, 이 회개 기도가 부자들의 양심을 건드리거든. 그러니까 불필요하다고 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큰 교회들이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부자들의 비위에 맞는 교회로 가면서 사실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회개거든요. 자신의 한 주간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음엔 더 좋은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찰이죠. 성찰하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건데 그거를 없애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제 사실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는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순전히 그 수백억 돈 받아가지고 주차장 늘리고 주변에 있는 비싼 집들 사들여갖고 주차장을 확 늘려가면서 그럼 이게 땅값이 올라가 있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종교인 과세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요, 종교인 과세를 할 게 아니라 교회 부동산에 세금을 매겨야 돼. 교회가 갖고 있는 부동산들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야 쓸데없이 부동산 늘리는데 돈 안 쓰고 돈 모으면 구제하는데 쓰는 거야. 아주 진짜 이 요즘에 교회들 보면 일주일 내내 놀고 있는 그 큰 건물들. 야, 이거 진짜 이건 벌 받아. 그래서 지금 지금 망치부인하고 제가 특정 뭐 종교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사유화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조영길 목사, 네, 조영길 목사가 뭐 설교 잘하고 뭐 그건 이제 둘째 문제 치자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재판부에서도 처음에는 조 목사가 자기가 관여한 바 없다. 자기는 그 명목상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131억 정도의 이 막대한 손해를 입힐 정도의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는 조영길 목사 말고는 없거든. 그래서 재판부에서 인정한다. 근데 이 법정 구속을 안 시키는 이유가 이때까지 선교 활동이나 많이 했다. 그리고 두 번째 78세의 고령이고 지금 현재 파킨슨 병이 있어서 건강이 좋지 않다. 그리고 벌금형이 이해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다. 근데 망치 부인은 나중에 잡혀가면은 이 전가가 있기 때문에 못 놓을 거야. 예? 그러면은 이 양반이 지금 이 돈을 안 내면은요. 벌금 50억 안 내면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생각. 벌금 50억 안 되면은 이걸 노역장에서 이 양반 또 비싸요. 하루에 500만 원이야. 500만 원. 하루에 500만 원이야. 근데 이 양반 내가 볼 때는 조영길 목사가 언론에서 그 돈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그냥 아무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지. 그 돈 그럼 변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변제를 해야 되거든. 진짜 순복음 교회 그동안 빼돌린 돈이 얼마인데 여기까지 걸 못 내겠어. 그런가? 그치, 그렇다고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그동안에 교회 재산 횡령하고 이런 걸로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막 그 퇴직금도 어마어마하게 막 그 챙겨주고 이랬다가 그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종교인을 떠나서 이게 편법이거든요. 불법을 스스로 그러니까 십계명에도 있잖아.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거짓말 하는데 거짓말을 스스로 자초한 목회자인데 그리고 우리나라 대형 교회의 실질적인 리더 그리고 대한민국의 소위 말해 이런 사람 또 보수를 또 이야기를 해.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보수라고 하면 안 되지. 이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이 빙자에서 돈 뜯는 인간들은 이거 하나님들이 가만 안 둬. 내 생각에 하나님이 가만 안 뒀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라도 알려져 있지.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놈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엎으셨던 그런 분인데 지금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상실하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런 교회 목사가 수백억을 빼돌리고 그래서 실형 선고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여전히 신처럼 떠받들고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래서 그 프란체스코 교황이 천주교 교황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부들 보고 거리를 나가라. 가난한 자들하고 호흡을 해라. 그래서 지금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되게 보면은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지. 종교가 왜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 예수님이 부자들 질타하잖아. 예? 부자들 질타하면서 가난한 자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대변을 해야 된다. 근데 이때까지는 전부 다 그런 대변들이 좀 세속화되고 사유화되니까. 그러니까 교회나 성당 가면은 하나님이 있고 그 바깥에 오면 하나님의 정의가 없어. 그래서 이 조영길 목사는요. 근신하고 그리고 그 신도들한테 사과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사과부터 먼저 이런 문제로 불미스러운 것들은 사과를 하고 그리고 그 벌금에 관계되는 것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한 것 이거에 있는 부분 변제를 계획도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오늘 뭐 종교 이야기 하니까 좀 그런데? 응? 아니 지금 채팅창 분위기가 왜 이래? 왜? 뭐 여보세요 망치님 참으라며 그런데 당신은 뭐 하세요? 결론만 팩트 님도 참아야죠. 누구더러 하는 말이에요 이거? 누가 이런 건데 나더러 참으라는 거야? 누구더러 참으라는 거야?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
뭐 술 드신 거예요? 음주 채팅은 금지인 거 아시죠? 예? 예. 그 이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진정들 하시고요. 쌈박질들 하지 마시고 내가 뭐라 그랬어? 벌레한테 반응하지 말라고. 그냥 벌레는 자리 채워주는 용이야. 시청률 올리는 용이니까 못 본 척 하세요. 벌레에게 가장 큰 상처는 뭐다? 못 본 척 해주는 거. 우리한테 집중해 지금. 우리가 나만 집중해. 바라봐. 그러니까 우리만 바라봐. 책임질게 우리만 우리가. 바라봐. 에이 식빵 감세. 에이 씨발. 자, 우리 이제 넘어가 보자. 근데 이거 지금 이제 검찰이 지금 정식 이 검찰 자체가 지금 너무나 이게 지금 이 얼굴 자체가 이 인면 수침인데 인면 사람의 탈을 쓰지 않는 지금 형태를 벌이고 있거든요. 지금 강기훈 사건 있잖아. 네. 최근에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3년 만에. 쉽게 따지면 무죄 판결은요, 유서를 대패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서를 대패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23년에서 이거 재심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이 검찰이 무죄 선고한 것에 대해서 상고를 한 거예요, 상고. 그럴 것 같더라니까요.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예. 상고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짜 상고한 거예요. 이거 검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믿는 게 뭐냐? 지금 대법원을 믿는 거죠. 지금 이제 대법원이 사실은 이제 대법원장부터 박근혜가 신문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이 어떤 법과 양심에 따라 과거와 같은 민주적 판결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헌법적 판단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믿고 상고한 면이 좀 있는 것 같고, 이 이 밑에 있는 판사들은 사실은 이제 이 김용판 무죄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물타기일 수도 있고 여론 무마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무죄를 줬지만 뭐 이 검사들이 바로 딱 나온 자세가 이거는 무죄를 인정하지 않은 자세였고, 한마디로 이제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뒤집겠다는 거 아니야. 그걸로 지금 제가 볼 때는 보이고요.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지. 그리고 오늘 아침 CBS 뉴스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 상고심이 최소한 2년이 걸린다네. 그렇지. 그러면 그 안에 강기훈 씨가 생존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얘기까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망치분의 이야기 아니고 CBS 보도를 인용한 겁니다. 근데 지금 강기훈 씨가 간암세포 제거 수술을 받은 지 현재 투병적인 중환자입니다. 중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옛날에 그 강기훈 씨한테 23년 전에 죄를 검찰이 만든 겁니다. 유서를 대필 했다. 근데 그 대필한 것들이 그때 국가수에서는 본인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1991년 이후로부터 국가수에 2번 감정을 했고 여러 국내의 감정가들 이 상반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검찰 논리는 국가수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또 다른 기관에서는 조사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니까 그것은 강기훈 씨 필체가 아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인정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런 거지. 23년에 23년 1년도 아니고 여러분들 억울하면 합병이 생기잖아요. 억울하면 합병 생기거든. 자기가 잘못한 것 없는데. 얼마나 억울했겠어. 당신 지금 망치부인 또 구치소 가봤잖아. 네, 그래서 오늘도 병원 가고 진단서 띄었는데 네. 내가 막 이 혈관이 막혀 들어가고 눈 떨림, 그다음에 이명 이런 증상들이 있어. 나 이게 갱년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지금 나이가 37인데 그러니까 무슨 갱년기야. 병원에 이제. 갔더니 그러는 거야. 생리는 잘하시나고. 그래서 잘하고 있다. 근데 무슨 갱년기냐고. 그러면서 중풍센터로 가라는 거야. 갱년기보다 더 심한 중풍센터에 가서. 중풍? 나 중풍센터에 가서 조사받고 이제 쭉 검사를 하고서는 치료를 받았는데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거죠. 스트레스성 혈관 이제 혈액순환 장애에 뇌혈관이 막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소리 들리고 눈 떨리고 이런 증상들이 나도 좀 있는데 거죠. 그러면은. 그게 스트레스성 질환이에요. 그냥 내가 이제 그 억울한 마음에 스트레스성 질환을 알아봐서 이게 얼마나 억울했을까. 23년을. 나는 사실
그렇게 잡혀 들어갔다 온 다음에 여름에 이게 국정원에서 나한테 악플 다른 게 들통이 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 이거는 정말 무리한 재판이었다라는 어떤 국민들의 심정적인 동요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은 23년 동안을 그 누명을 쓰고 살았어야 됐다고. 그러니 얼마나 이 강직한 사람이 속상했겠어. 그래서 그거는 사람이 상상할 수가 없지. 그래서 법원 판결을 해주면 검찰이 이 부분들 여기 보면 검찰이 인위적으로 만든 정치적인 사건이거든. 조작 사건이거든. 그러면은 지금에 있는 형태에서 이것이 재심을 해서 재심을 한다고 지금 그때 담당 검사나 지금 검찰들이 처벌받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저기잖아요. 네. 그 무죄 나온 다음에 네. 김기춘이 책임져야 된다. 네. 그 당시에 그 책임자였기 때문에 김기춘에게로 딱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검찰들이 방어하고 나선 거지. 그렇지, 맞지. 이거 뭐 대한민국의 검찰이 김기춘 비서실장 호위대도 아니고 친위대도 아니고 일개의 이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 양반은. 근데 이걸 가지고 이 양반이 지금 그 피해자가 23년 동안의 그 정치적 우라병을 가지고 간암인데 중환자입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있는 사과부터 하고 상고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상고를 하는 것들은 이런 거죠. 우리는 끝까지 간다는 거지, 이것도. 끝까지 가서 너희들 괴롭히겠다. 그리고 그때 가서 사과하면 되겠지. 근데 그건 법이 아니거든요. 법은 왜 있는 겁니까? 국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법의 상식이 있어요, 법의 상식. 제일 따질 필요 없습니다. 법의 상식대로 움직이면 되는데, 이걸 지금 강변 사건도 있죠. 또 불임 사건, 국보법, 무죄, 대법 또 상고했어. 이 지금 상고 검찰이 상고. 대법원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옛날에 이제 이용훈 대법원장 있을 때는, 그쵸. 이용훈 대법원장이 노무현 대통령 때 임명된 사람이었잖아요. 네. 그때는 상고를 못했지.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기각이 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상식에서 벗어나면 거기서 기각이 됐거든. 근데 지금은 박근혜가 심어놓은 대법원장은 받아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개기는 거죠. 이게 만약에 상고했다가 이게 까이면 사실 자기네들이 더 불명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상고를 못 하는데 한다는 건 믿는 구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막 절망을 하는 거야. 너무너무 절망을 하고.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뭐라 하나, 왜 그런 거 있잖아. 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근데 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런 저력이라도 있었지만 소시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말도 안 되는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 그러면 절망밖에 안 되니까 이제 외면하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냉소지, 냉소.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못 본 척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는 외면, 안 본 척 하는 거야. 근데 사실 얘기하면요, 제가 이제까지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내가 한 20년 조금 넘게 살아봤는데, 우리나라에서 검찰다웠던 적은 없었어. 노무현 대통령 때도 검찰이 검찰답지 않았어. 그때 대통령 대들은 검사들이 대든 거 빼놓고는 그거 없어. 지금 대드는 검사들 없어. 노무현한테 대들었던 거 빼놓고는 검사가 검사답지 않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상 검사들이 제대로 무슨 조사하고 진짜 범인을 잡고 내가 볼 때는 아마 우리 역사상 최동욱 검찰총장이 있었던 한 3개월? 그 기간 동안이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이 권력을 향한 국정원 범죄 찾아내고 뭐 윤석열 팀장이 옛날에 고위공직자들 잡아낼 때 잠깐 윤석열, 최동욱 뭐 이런 사람들이 박형철 뭐 이런 사람들이 일부 있었다가 지금 이제 사라진 거죠. 그래서 내 생각엔 그래요. 국민들이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막 너무 분노해갖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외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 역사의 증인이 돼야 돼요. 목격자가 돼야 돼. 이 대한민국의 2014년 검사들이 어떤 짓거리를 처했는지 그걸 가슴에 새기고 정말 피부에 새겨서 잊지 말고 후손들한테 전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다시는 그런 검찰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우리 망치 부인이 이제 분노 게이지가 쫙쫙쫙쫙쫙쫙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 내가 막을 생각은 없고
그러니까 이 넘어지면 안 돼. 방송 중에 넘어지면 안 되고. 이거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막. 중요한 건 이런 거야. 지금 2007년부터 이런 재심 사건이 7년간 2007년부터 최근까지 7년간을 분석을 해보니까 재심 시국 사건을 해보니까 검찰이 불보관 상고를 하는 것이 절반 이상이 넘어. 근데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그러면 좋다 이런 거요. 자기 본연의 임무를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김성현 하나그룹 회장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상고했습니까? 이거 상고 돈 횡령입니다. 이것도. 이거 했습니까? 그리고 1, 2심 실형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천신일 세종나무 회장 검찰이 나이가 많다 뭐 이런. 상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석현 의원과 새누리당 이성은 의원에 대해서도 각각 상고를 다 포기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은 간대하고 그리고 자기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은 길길이 끝까지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실제로 이게 만약에 대법원 가서 이 부분들이 기각이 돼도 검찰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거 직권남용죄에 있는 부분들이 법률적으로 다시 또 만들어야 돼. 검사가 잘못된 기소에 대해서는 저번에 이야기했잖아. 거기에 따르는 그러면은 그 검사가 잘못 기소해서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세금으로 돈이 다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형사보상급 줘야 되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면은 다 줘야 됩니다. 그 돈 검사 개인 돈으로 주는 거 아닙니다. 국민 세금으로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된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는 잘못된 거에 대한 합당한 검사가 진짜 부당하게 잘못했는 기소 사건이 법률적인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은 이거의 인사고가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지는 구조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검사를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소해갖고 잘못됐다. 그러면은 하면 말고 아니면 말고라.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검찰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늘 있어왔던 문제다. 근데 저는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은 이미 삼권 분립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해서 사법부가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법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법원이 점령당했다는 거죠. 대법원이 법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야. 대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얘네들이 지금 상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게 정말 우리 그 쌍교빠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권력자들에게는 돈 있고 권력 있는 놈들에게는 상고를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정말 힘없는 서민, 약자들에게는 끝까지 물고 뜯는 이런 짓거리를 계속 하는 것이 뭐 믿고 이러냐. 결국은 지금 대법원에서 자기들 도와줄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나라는 이 판사를 선거하지 않잖아요. 판사를 선거하지 않고 외국은 판사도 선거를 한다더만. 근데 우리는 판사를 선거하지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그냥 뭐라나 대법원장 선거를 하지 않잖아. 판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국민들이 대법원장을 선택하게 하는 또는 적어도 판사들 간에 투표하게 하는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대법원 구성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삼권이 완전히 마비가 된 거 아닙니까? 국회는 과반수가 새누리당이 잡고 있고 대통령은 지 사람 신고 그래서 이거 국회목 그 다음에 행정부 목에 6명이 한패야. 그런데 대법원장까지 이명박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7대2예요. 7대2. 그러면 이 7대2 싸움에서는 대법원이 대법원으로서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볼 때 이거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의 문제도 있지만 이 사법부를 직선제하지 않는 거 그로 인해서 사법부가 이렇게 독립성을 훼손했을 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통제를 할 방법이 없지. 국민들이 통제를 할 지금 방법이 없지. 없는 거예요. 지금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는 그러잖아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라. 자기 사람 다 씹어놨는데. 그러면 사법부는 항상 공정하고 사법부의 판결은 무조건 옳은가. 나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라면 할 수 있다고 봐. 그러나 박근혜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 자기 아버지 시절에 죄 없는 사람을 사형 선고까지 했어요. 재판부에서. 그러니 사법적 판단을 믿으라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렇습니다. 저는 이 법에 있는 부분 안정성도 중요하고 이렇게 한데요. 법이 정확하게 법의 지배를 받으려면요, 법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이 국민들한테 동의는 뭐죠? 법 상식이 있거든요. 국민들이 생각할 때. 아, 저거는 유죄다. 그러면 대충 다 이 판사들이 생각하는 거는 국민들이 생각, 거의 비슷해. 근데 이런 거죠. 이 대한민국 검찰이든 사법부든 간에 법대로 하면 돼. 법대로 처리하자는 거지, 그지? 법만 지키. 그런데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은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 그렇죠.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있는 부분은 사법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집행하고 정의를 위해서 이것을 판단해서 집행하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정치가 결부되면은 권력에 따라서 움직인 거죠. 그럼 보수 정권에 따라서 판결해야 되고 기소해야 되고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민주국가라고 할 수가 없죠. 법치국가라고 할 수가 없는 나라이고, 지금 우리 사법부의 모습이 김용판 무죄를 준 순간 우리나라 사법부는 더 이상 사법부가 아니라는 거야. 그 사법부의 권위를 잃었어.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이 정권,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해서 모두 신뢰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우리 시청자 중에서는 이렇게 검찰이 상고해도 받아들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그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 대법원 정치적 판단이에요. 법에 따른 판단과 정치적 판단은 다른 건데 지금 대법원은 정치적 판결을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건 그냥 심술내기가 아니에요. 믿고 있는 구석이 있다니까. 나중에 봐. 나중에 한번 봐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건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새누리당이 헌재에다가 그 지방선거 전에 통진당 해산 청구 결정 내려라, 굉장히 당당하게 요구하잖아.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새누리당의 무슨 피고용인이야? 뭐 비서들이야? 야, 대단해.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나라야. 그래서 이 국가법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지 말고요. 검사들 정치적 판단하지 말고 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화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 이것은 실제로 국민들이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논의가 없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법부나 일개 부수라고 생각하는 거지. 상권 분립의 원칙이 필요 없고, 내가 왕이야. 내가 이야기하면 끝이야. 근데 자기가 짐인 줄 몰라. 자기가 국민의 짐이라니까요,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않으니까. 중요한 얘기 나왔어. 반박 유죄, 종박 무죄. 반박 유죄, 종박 무죄. 박근혜에게 반대하면 유죄, 박근혜에게 종박이면 무죄. 역시.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있는 부분들도 그 시스템적으로 해야 되지만, 검찰이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죄에 있는 부분들을 받았을 때는요, 직권남용에 관계되는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이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지금 검사들이나 그리고 사법부에 있는 판사들을, 이건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통제를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 이 사람이 나라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질서 있게 따를 수 있는, 그러니까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권력이 권위를 가지려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의 행정부나 사법부나 입법부나 신뢰를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국가의 혼란이 되는 거고, 국민들에게는 민생 파탄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더 똘똘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제기됐던 문제가 국민 참여재판 제도잖아요. 일종의 배심원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배심원들의 마음이 돌았으면 무죄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배심원이 무죄를 때리면 아무리 이놈이 진짜 살인범 같아 보여도 판사 마음에 그래도 무죄 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데 대한민국은 국민참여제도에서 김어준, 주진우 무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판사가 안 받아들였잖아요. 결국은 이 사법부가 정치적 판결을 한다는 얘기야.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유죄인 놈은 무죄 주고 상식적으로 무죄인 사람 유죄 주면서 지금 이 사법부가 정말 스스로의 권위를 똥칠하고 있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사법부 장관인 줄 알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정치적 중립화입니다. 검찰이든 사법부든 간에 이 정치적 중립화. 정치적인 내용에 관계없이 법대로 처리할 수 있는, 법대로는 뭐죠? 증거죠, 증거. 제가 그 방송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석기 의원 있잖아. 그건 전부 다 추정이에요, 추정. 네. 예? 그렇게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에 옛날에 방송이 됐는데 일단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준비하는 거, 계획, 그리고 실행 능력.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전부 다 그런 목적이 있었다. 그런 목적이 있었다. 그러면은 네가 실행할 것 아니냐. 이런 거야. 그 집치를 그게 어떻게 보면은 손 한 번 또 잡아보지 않고 손 한 번 이 상상 임신 있잖아. 상상. 별도 안 따보고 님 전부 다 애 낳은 꼴이다니까. 그래서 법대로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증거가 구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구체성이 없어. 그럼 추정이에요, 전부 다. 그러면은 지금 있는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무죄지, 그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비판하면은 종복이고 유죄입니다, 유죄.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이게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제대로 하자면 형평성 있게. 그러면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는 상고 포기해버리고 이런 자기 치부 옛날에 조작했던 이런 시국적인 사건들은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상고하고 아까 제가 강기원 씨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재판하다 이 사람 죽어보면 어떻게 되죠? 진짜. 이거 그러면 이 사람이 23년 동안에 무죄에 있는 부분인데 이 한 인간이 검찰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몰락시켰던 진짜 반인권적인 사건이거든. 그러면 그 인생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기소했던 사람들, 김기춘부터 비서실장부터 해갖고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진짜 아니 사실 그 중국 공문서도 응? 중국의 공문서를 우리 정부 기관원이 이제 위조했다는 거 아니야. 쪽팔리는 거지. 그 위조한 걸 법원에다 냈다는 거 아니야. 그 변호사가 그거 갖다가 중국에다 물어본 거 아니야. 이거 정말 중국에서 나온 거예요? 중국에서 한 달 동안 조사 싹 해갖고 이거 위조 맞다. 어떤 놈이 갖고 왔냐. 출처를 내라. 범인을 인도해라. 라고까지 얘기했는데 한국 정부에서 뻔뻔스럽게 위조라고 단정할 수 없대잖아. 그게 전형적인 멘트지. 위조라고 확정이라는 게 뭐지, 그게. 지금 표현이, 여러분, 이렇게 외교 수사가 이런 게 있어. 이 외교에서 사과하는 단계가 있거든. 제일 옛날에 있잖아. 통념의 한. 우리가 일제에서 우리 사과를 할 때, 통념의 한은 사과가 아니야. 내가 그렇게 아파한다. 이런 거거든. 그 다음에 또 뭐. 그리고 뭐 있어. 그리고 또 유감이잖아. 외교적으로 우리가 보통 유감의 뜻을 표명합니다. 유감은 사과가 아닙니다. 사과는 정확하게 이 표현이 돼 있어요. 유감의 뜻을 표현을 하는 것들은 이런 거야. 내가 잘못했긴 했는데 쪽팔리게 내가 니한테 사과를 못하니까 유감선에서 우리 해결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알지? 내 마음이 유감이야. 오바마가 왜 그때 그 불법 도청 문제로 도대체 뭐냐 시위하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는 거지. 아 진짜 참 외교적인 수사라는 게 그런 거네. 그러니까 이런 이 외교적 수사는 외교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수사를 이런 식으로 짱구 돌리는 거거든. 아니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중국에서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중국하고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관계를 생각하면 사실 이게 뻔한 거잖아. 그렇지. 이게 네. 이 정치적 사건이고 이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의뢰했을 때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레벨로 볼 때 정말 박근혜를 도와주고 싶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이건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하거나. 이거 우리는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다.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살려줄 수가 있고 아니면 두 번째로 이건 위조가 확실하다 했을 때도
위조 가능성이 있다. 있다. 그래서 네. 어떤 여지를 줄 수 있는데 이번에 중국 영사관에서 보내온 건 위조다. 위조다. 이거야. 범인을 대라. 아, 그렇지. 굉장히 이게 범인을 대라까지 얘기한 거는 가장 강력한 강도로 외교적으로 그렇지. 박근혜 세세. 정부에 대한 공격이에요, 이건. 박근혜 정부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러면서 굉장히 직격탄을 날린 건데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중국의 지금 이 영사관에서 온 공문에 대한 반응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박근혜 정부라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진입 파악해라.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언론에 대해서도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문제가 발견될 때까지 모두 입 다물고 조사해라. 그래서 주둥아다 이거지. 그렇지. 그 주둥이를 닫아라라고 네. 해서라도 적어도 이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입장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조사가 끝날 때까지 말할 수 없다라고 밀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중국에다가는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는 거고 외교적 결례에 대해서 책임지고 넘어가는 방법인 건데 그런데 나와가지고 이게 위조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중국에서 조사 들어갔다. 두 가지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도장이 잘못된 건지 문구가 잘못된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위조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건 한마디로 다시 한번 죽박을 날린 거야. 이거는 내가 볼 때 정말 박근혜 정부의 외교적 안목과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정말 이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제대로 못 풀면 아니 통일은 대박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든가. 위조가 대박이다. 자격이 없으면 능력이라도 있어야지. 그래 위조가 네. 대박이다. 위조가 대박이야.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국정원의 이 증거 조작, 간첩단 사건의 증거 조작과 또 이석기 판결 이거는 같은 문제다.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라는 그리고 어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이걸 공조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건 근데 민주당이 분리 대응하고 있거든. 이석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현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냥 싸잡아서 우리는 뭐 별개예요 이따위로 하면서 분리 대응하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산가족 끝나자마자 다음 타겟은 민주당이야. 그러면 그건 김한길 탓이고.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민주당이 야당인데 헌법기관이거든요. 그러면은 헌법기관이 뭡니까? 헌법을 진짜 잘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전체에 있는 것들을 이석기 의원 1심 판결이 났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제명 처리하자고 같이 협의한다는 자체가 왜냐하면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3심이거든요. 무죄. 이석기 제명하기 전에 조경태부터 어떻게 제명하라 그래. 태클. 그러면 대학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스스로 부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1심에서 제명을 했다. 그러면 2심에서 무죄 판결되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다시 컴백시켜주는가? 다시 얘가 국회의원 하자.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헌법에 따라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재판 30인 대부분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새누리당에서 이야기는 이건 정치적으로 지자체나 지금 선거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이 정치적으로 헐리우드 액션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응을 맞장구로 쳐주니까 문제인 거야. 맞장구 안 치주면 되거든. 원칙대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간단한 거를 그렇죠. 여기에서 뭐가 어떻고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그 민주당 그 대변인실에서 나온 세 줄짜리 논평을 보면서 이것들이 미쳤구나. 정말 문 닫으려고 아주 환장을 하는구나. 이제 김한길 지도부의 목표는 민주당 문 닫기구나. 그러면서 진짜 신념이 된다니까 신념이. 그건 삭발은 어디 됐어 지금. 조금만 더 확인해 보니까 몇 명이 지금? 현재 남은 자리 55석. 어제도 굉장히 절절한 그 삭발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도 무지 절절한 삭발 신청이 들어왔는데 내가 문자에서 읽어준다고 까먹었잖아 오늘 방송에서. 미안해요. 내가 월요일날 나한테 그거 읽어달라 그러세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55석이 남아있어요. 127석 중에. 언제까지 모집해야 되는데? 127석 중에 현재 55 빼면 하여튼 이렇게 됐는데 네. 몇 석이지? 하여튼 그런데 57석 정도 안 남았나? 아니 67석인가? 57석으로 트위터에 나와 있더라. 그러니까 55석 남았어요. 그럼 55석. 오늘 최종 확인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가 55석이 남았는데 2월 24일 자정까지
밤 12시까지 55석이 채워지지 않으면 127 삭발단은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뭘 수학을 못해. 방송하다 보면 127 플러스 55 이렇게 그걸 할 수도 있는데, 그지? 그지? 있는 나쁜 먹방이, 그런 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정반면 항상 이게 인간 좀 이야기해줘. 같이 지금 삭발. 내가 지금 머리 길어 염색하려고 지금 빠마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니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예. 막 이런 분들이 예. 막 그 우리 매니저들한테 왜 삭발 안 하냐고 협박하고 그 쌍교빠한테 갖고 삭발하라고 막 협박하고 그러시는데요. 그러시지 마세요. 이 각자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거야. 이거 지금 막 선생님이 막 삭발한다 그러잖아. 당신이 삭발을 결정했으면 당신 여자친구를 삭발시키는데 동참시키자든가 그래야지. 왜 다른 방송에 와갖고 그냥 맞죠. 그래. 그 마음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삭발을 하는 만큼의 그 강도로 열심히 그 방송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이제 이 예. 삭발할 때 이제 우리가 각자 국회의원 이름을 가슴에 달고 예. 이제 삭발하기. 근데 만약에 당신은 그나마 김한길 나는 김한길 달고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난 못 달았어 그때 이제 급한 마음에 그리고 127석 중에 한 명이 날라갔잖아요. 근데 지금 가장 인기 있는 두 자리가 김한길 조경태야. 나 김한길 조경태를 가슴에 달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근데 내가 조경태 의원 발언을 하는 거를 이렇게 봤는데 저는 딱 해놓고 이야기. 정치적 수사하지 말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내가 앞으로 대통령을 하고 싶은데, 내가 당권이나 이런 걸 갖고 싶은데, 부산에서는 인기가 없다. 문재인도 있고 이래갖고, 앞으로 그 그늘 앞에서는 자기가 큰 대권에 욕심이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좋아요. 그거 가지고, 내가 그 조경태 의원은 별명을 내준 게 태클이거든. 조태클. 중간에 가다가 제일 이게 사람 짜증날 때 태클 그런 인간 있잖아. 아무것도 도와준 거 없으면서. 근데 조경태 의원은 좀 삼선의 의원다운라면은요, 메시지를 정확하게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앞으로 무슨 친노니 뭐 이렇게 분파적인 발언 할 것 같으면은요, 앞으로의 모든 그 조경태 의원의 그 양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관계되는 걸 다 지우십시오. 홈페이지든 뭐든 간에 그 관계되는 건 내가 정치를 시작한 거는 노무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분파적인 정치적인 의도는 게 딴 거 없잖아요. 2004년에 노무현 팔고 단 거지 뭐. 자기가 내가 볼 때는 이 조경태 의원은 목표가 강용석인 것 같아. 강용석? 진보의 강용석이야? 그러니까 막말을 막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고기도둑이랑 둘이 종편 출연하는 게 꿈인가 봐. 어차피 내년에 다음번에는 어디 출마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걸 한번 이게 이제 강용석이 미래의 롤모델인 거지. 왜냐하면은 이렇잖아. 부산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3선을 했다는 건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부산 사람들이 노무현의 사람인 줄 알고 이제까지 3번 찍어준 거야. 그리고 또 이 조경태 의원이 칭찬할 건 아닌데 장점이 있어. 지역구 활동을 진짜 열심히 해. 근데 그거는 둘째 문제 치더라도 그러면은 이렇습니다. 부산 영남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3선 정도를 했다면 대단한 거거든. 대단한 파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있는 조경태 의원이 3선 정도의 무게값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컨텐츠가 있는지, 이거 DB 보면은 이게 이제 수지가 안 맞아요. 3선을 해서 진짜 부산에서 내 같으면 3선 정도 하면 이거 대통령급이야. 그 지역주의에서 그걸 돌파해갖고 국회의원 됐다는데. 난 진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 무슨 마음으로 계속 찍어줬는지. 아니야. 그때 주요 공약에 있는 그 전철인가 뭐 지하철인가 그 제가 얼핏 들었는데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때 안 해줬으면 힘들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좀 조경태 의원은 좀 메시지 있고, 좀 그리고 부산의 3선의 의원의 급에 맞는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좀 정치 철학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없는 것 같아. 한마디로 깡이야. 깡이야, 나는 깡. 정말 네? 그래서 풀톡쇼가 뭐예요? 이건 뭐 하는 사람이? 자, 우리가 그렇고
그래서 불임 사건도 지금 대법원에 상고가 또 돼 있거든요, 그죠? 근데 불임 사건은 여러분, 잠깐만. 예. 그러니까는 조경태가 지하철 연장 덕분에 그렇지, 지금 맞죠. 참선을 한 건데 예. 그거 노무현 대통령이 해준 예,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친노 저러고 있는 예. 거야. 아유 이런 식빵 진짜. 아유 식빵 뜯어. 아우 진짜. 아, 그 지금 식빵 뜯어 가루 만들어 분에다 뿌려야 돼 진짜. 아우 이런 식빵. 야, 그 저 남태우의 그 뉴스 디스크에서 아까 카드라니까 뭐? 아까 이런 식빵 이거를 저 망치 부인이나 우리가 쓰는 게 더 맛깔스럽다는 거야. 자기가 쓰니까 그래 그거를 그 댓글에 그렇게 달았대. 아, 사람들이? 우리 방송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당신 사용하는 것보다 우리가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적절할 때. 그렇지. 주거니 받거니. 그렇지. 애런 식빵생들 에이씨 짜증나지. 아. 네. 그래서 이 불임 사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변호인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재판부 부산지법 형사 항소 2부인데요. 불임 사건에 재심 청구한 고우석 씨, 최준영 씨, 설동일 씨, 이진걸 씨, 노재열 씨 5명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및 방공법, 지식법, 개헌법, 범인 은닉 및 도피에 대한 것을 모두 무죄 선고했어요. 근데 무죄 선고 이유가 진짜 법대로 하는 거예요. 피고인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자백했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상당 기간 불법 구금이 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된다. 왜냐하면 불법적으로 구금을 했으니까. 그리고 자백의 임의성 자체를 의심할 사유가 된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판결한다. 이렇게거든. 증거주의거든. 그렇죠. 증거 정상적 판사네. 우리나라 사법부에 남아있는 이거 정치에 관계없어. 근데 이 이 사람은 양반 이제 정상적 판사지. 이게 법대로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겁니까? 자백에 의해서 본인 자백에 있는 부분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그거 증거 능력으로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증거 능력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검찰이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아서 전부 다 무죄 선고를 한 거거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을 상고를 한 것들은 검찰이 불임 사건에 대한 정치적 의미 자체를 확산을 막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거든. 이 변호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영화야, 영화. 영화를 그게 1000만이 넘던 영화에 있는 부분은 성공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의 내용들이 옛날 노무현 대통령의 불임 사건을 소재로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에 대한 메시지에 있는 부분들이 두려움을 느껴서 지금 또 상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법대로, 원칙대로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이때까지의 강균 유서대필 사건, 불임 사건, 기타 사건 많습니다, 여러분. 재심된 사건이 많는데요. 다른 거 논리를 떠나자는 거죠. 첫 번째,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는데 불법으로 구금된 사실이 있느냐? 불법으로 구금됐다는 건 뭡니까? 불법 구금하는 거는 고문했다는 거거든. 그렇죠. 여러분 정상적으로 이 법의 절차에 이렇게 놔두면 고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기간을 연장을 하는 거죠. 그럼 불법 구금은 어떻게 됩니까? 영화에 변호인도 나오잖아. 안 알려준다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변호를 받을 이 조력의 권리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 매일 천하장사 있습니까? 없습니다. 옛날에 당신 잘 알잖아. 문용식 아프리카 사장. 옛날에 방송을 할 때 자기가 제일 치욕스러고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고 이렇게 내가 물어보니까 김건태 선생이 고문받은 그 맞아. 옆에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 고문의 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더 고문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그게 진짜 그 고문을 하면서 그 소리 지르고 그걸 이 끝까지 지키려는 그 소리를 듣고 난 뒤에 그래서 자기도 이제 고문 받았냐고 하니까 한 5일 정도 가지고. 자기는 그게 고문이 아니라는 거지. 그것에 보면은 매일 장사 있습니까? 근데 변호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빨갱이가 증거가 됐냐고. 빨갱이 그러면 증거 그러면 없으면 전부 다 빨갱이 누가 하나가 빨간색 칠하면 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예.
지금 되게 어이없어 하는 것 같아요, 예. 검찰이. 예. 왜 어이없어 하냐면 옛날에 이승만 때는 제 빨갱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총 쏴 죽였다네. 그렇지. 손가락 총으로. 그러다가 박정희 때는 재판정에 세워서 제 빨갱이에요 고문해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뭐 전두환 때는 그냥 뭐 삼천교육대 가서 때려 죽이고, 그러나 이제 지금은 빨갱이란 증거를 대려니까 얘네가 그 증거를 지네가 이제 막 만들어서 창조 증거잖아요. 창조 경제가 아니라 창조 증거. 증거 창조의 역사를 만들면서 막 조작한 증거를 들이대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안 통하는 거예요. 이 사법부 체계. 그러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박정희 시절에, 전두환 시절에, 이승만 시절에 그 사법부의 치욕스러운 역사를 생각해서 이 이석기 판결 같은 경우에 정말 신중하게 했어야죠. 그런데 지금 이 사법부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이게 어이가 없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옛날에는 지네가 가르치기만 하면 죽였는데 증거를 내놓으려니까 어이가 없는 거야. 그리고 지네가 옛날에 국가보안법 방공법이라고 얘기를 해서 처벌까지 받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여기 보니까 국법법하고 방공법은 혐의가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상고를 신청하겠다. 그리고 이제 강기훈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김기설 씨의 옛날 그 다이어리, 그게 결정적 증거인데 그게 왜 이제 나왔냐. 아니 이제 나온 게 아니라 계속 있었던 건데 그걸 갖다가 인정 못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이 지네들이 조작한 증거만 증거라고 믿고 다 이 정말 명백한 객관적 증거는 증거로 인정 못하는 거, 그거 언제부터 들은 버릇이야? 이승만 박정희 때부터 든 버릇이야. 그래서 검찰이 이렇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여러분 법리적인 논쟁을 볼 때 딴 거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핵심 키포인트가 임의로 자백했느냐. 임의 자백은 뭐죠? 고문이나 불법 구금해서 그 사람들의 공포감이나 두려움을 줘서 임의로 만들어낸 것은 그 자백은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임의 자백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증거 능력으로. 그래서 이 재판부에 저는 보니까 불임 사건의 재판을 무죄로 선고한 이 재판부 자체가 정치적 논리 없어. 법대로 그냥. 그 법대로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움이나 공포를 조장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유도하는 것은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죠. 거짓말이 어떻게 이 진실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불임 사건은 딴 거 없습니다. 영화에도 나오는데 81년요 사회과학 독서 모임이에요. 독서 모임을 임의적으로 조작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독서 모임 나도 그러면 대학 1학년 때 독서 모임 나도 했는데 뭐. 예?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전부 다 옛날에는 자경이라고 그랬지. 옛날에는 자경 용공 학생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근데 지금은 세월이 지나가 이제 종북이에요. 종북주의자. 저는 종북주의자 맞습니다. 종과 북이 있기 때문에 종북주의자 맞아. 우리가. 이제 우리 시청자가 또 이런 말 했어. 예. 연애 조작단이라는 영화 알잖아요. 실현의 연애 조작단. 여기 패러디 나왔어. 증거 조작단. 그러니까 국정원 증거 조작단. 그래서 나는 이제 지금 김용판 사건도 그렇고 이석기 의원 사건도 그렇고 명백한 증거가 됐는데 재판부에서 그 증거의 능력, 증거에 있는 부분이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영화에 보면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서점에서 책을 사가지고 그 재판정에다 뿌리잖아. 그렇지. 이해치카 역사란 무엇인가. 이거 지금 서점에 파는 거다. 그렇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 영국 대사관에 영화에 나오잖아요. 영국 대사관에서 우리의 학자들을 선전해서 얼마나 고마운 건지. 그렇잖아요. 국위를 승량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내가 제일 의심스러운 거 이런 거야. 이석기 의원 사건이 일어나 이제 아로 조직의 이 대상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그때 뭐 곤자민가 뭐 그때 뭐 130명 왜 처벌 안 하는데? 지금 처벌한대잖아요. 처벌해? 네. 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진짜? 지금 130명의 신분을 다 확인했다. 그러면 봐라. 내란 음모를 했던 지금에 있는 진짜 중대한 사람을 지금에서 만약에 잡아 있는다 그러면은 지금 국정원이나 대한민국 검찰이나 경찰들이 지금 있는 사람들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내 생각에는 그때 왜 그 130명 모임에 애들이 와가지고 그렇지, 그거는 처벌 어떻게 하지? 애들이 와가지고 난동을 피우고 막 엄마들이 찾으러 다니고 막 그랬다며. 근데 그땐 검찰에 애들을 풀어야 돼. 검찰에 막 이렇게 기저귀 찬 애들을 쫙 풀어야 돼. 그래서 130명 조사하러 딱 왔는데 애들 울고 토하고 막 기어 올라가고 당해봐야 돼 한번. 그래서 내가 제일 진짜 상식적으로 안 되는 그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130명이 이쪽의 판단 진짜 내란 음모를 할 세력이면은 처음부터 130명을 다 집어야 되는 그렇지. 거잖아. 왜냐면 국가 내 입장에서도 음.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는 세력이에요. 이 세력들에 있는 부분에 몇 명만 잡아놓고 나머지 130명을 지금 그 혁명 조직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둘 중 하나죠. 하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거나 안 그러면은 책임을 방기했거나 그럼 책임 방기했으면 처음부터 다 잘라야지. 구속시켜야 돼요. 아니 2010년부터 이석기와 아로를 추적해왔다면서 이석기가 2012년에 국회의원이 되는 걸 막지도 못하고 그렇지, 맞지. 그리고 이 내란 음모를 2013년부터 했으니까 몰랐다라고 말 못해요. 왜냐면 2010년부터 추적해왔다며.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는 걸 막지 못한 건 누구의 책임이야? 국정원의 직무 방기예요. 근데 지금 누구더러 무슨 뭐 직무유기? 방기가 아니고 방기. 직무유기? 유기. 직무유기야. 이거는 원세훈을 진짜 처형해야 될 문제라고. 근데 어디다 대고 남 탓을 해. 자기가 방기 끼니까 그 무조건 뭐 방기 방기보다 유기가 나쁜 짓이야? 아니 직무유기지. 직무유기? 직무 방기가 돼 있냐 이 세상의 그런가? 법이. 미안해. 방구를 방송 중에 개인 알았어, 방송 중에 미안해. 빵이나 먹어. 여러분 국정원의 직무 방기가 아닙니다. 망치분이 방귀를 개인 방송에 잘 끼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불타는 토크쇼는 방귀가 아니고 유기입니다. 직무유기. 방귀를 껴버려야지. 그럼 나는 방송 중에 도망간다. 그 방송 사고야. 그래서 전체 지금 상고에 있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검찰이 정치적 예속화가 돼 있다. 중립화를 시키지 못하는 부끄러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반성해야 되거든. 대한민국 검찰하고 재판부 인면수심이에요. 사람 얼굴을 뻔뻔하다는 거죠. 뻔뻔한 얼굴, 짐승의 얼굴을 가진 형태입니다. 특히 저 강기훈 씨는요, 한번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가 뭐 그 비리 검사들 그 구치소나 이런 데 가잖아. 아마 그 되게 힘들 거야. 자기 잡아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23년 동안에 이 진짜 이 그런 스트레스 23년입니다. 강산이 2번 바뀐 이 스트레스 본인이 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죄를 이렇게 덮어 쓴 거죠. 몇 년 역사를 하고 20몇 년 동안을 누명을 쓰고 그 있잖아. 살아야 망치 됐던. 부인 그 우리가 쇼생크 탈출 있잖아. 그거로 봤을 때는 아니죠. 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래서 참 검찰이 이 정치적 중립화를 이뤄내지 않으면은요, 검찰이 다음에는요, 국민들로부터는 철저하게 검찰총장도 투표해야 돼. 검찰총장도 투표해야 되고.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는 검찰총장은 직선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 직선제하고 대법원장 직선제해야 돼. 그래야지 뭐 지금 헌법재판소 있으나 마나한 거고 내가 볼 때 대법원장을 직선제를 해서 대법원에서 정말 아니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는데 대법원장 왜 못 뽑나? 판사 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 대법원장을 국민들이 이렇게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검찰총장도 선택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권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그러지 않으면 지금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수사권을 경찰도 갖고 검찰도 갖고 국정원도 가졌잖아요. 근데 이게 이번에도 알다시피 국정원에서 지금 증거 조작 단짓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증거를 조작하는 무리, 또 이런 무리들이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국정원으로부터 수사권을 회수하는 문제, 정보 수집해서 그 뭐 검찰에다 넘기든 경찰에다 넘기든 국정원에 명확한 한계를 그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경찰하고 검찰이 이 수사 독립권 문제로 싸우고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김용판이 증거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검찰이 그걸 또 봐준 거고, 정말 그 둘이 수사를
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사권 문제도 확실히 해야 된다. 그래서 수사는 경찰이 온전히 맡고 그 다음에 기소 책임은 검찰이 지는데 죄 없는 사람을 기소하면 그 검사가 책임지게 해야 돼. 그렇죠. 직권 남용 내가 있잖아요. 미드를 많이 보는데 로앤오더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럼 성범죄 수사대 이런 거 보면 검사가 그 뭐 증거를 조작했다든가 뭐 이런 게 딱 걸리면 데미지가 커. 엄청 커. 검사를 다시 하기 힘들어. 그만큼 그 변호사 자격증도 박탈당하고 우리나라는 검사가 잘못하면 옷 벗고 변호사에서 전관예우로 돈 더 받아. 그래서 검사가 잘못하면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해야 돼. 그게 최고의 벌이야. 우리나라가 여기서 잠시 이제 우리나라가 공무원들이 인사 기록부를 이렇게 보면요. 흠하게 그러니까 자기 출신 지역하고 뭐 언제 이렇게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무원 인사 카드 중에요. 정책이 자기의 뭐 검사하면은 기소했던 내용들에 있는 것들 순서대로 적어줘야 돼.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검사가 기소했을 때 기소율 자체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야지 이 사람을 온전히 평가할 수 있거든요. 공무원들도 인사기록 카드에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해당의 정책에 관여한 부분들이 이력들 이게 나와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은 먼저 볼 때 뭐를 보냐면 출신 지역 보고 출신 지역에 우리 쪽 사람이냐 내 고향 사람이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 학교 보고.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전반적으로 이제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법의 그 권력의 이면에서 숨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그냥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나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 해야 될 일이 개선할 점.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가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모으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중임제로 가는 게 좋고 소선거구 제도는 그 중대선거구 제도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대법원장은 직선제라는 게 맞고 검찰총장이랑 그리고 이렇게 이 수사권 같은 경우에는 구분을 해야 되고 국정원의 수사권은 금지시켜야 되고 그리고 증거를 조작한 자에 대해서는 정말 중형에 처해야 되고 이런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우리가 미래의 민주사회를 그려야 돼요. 그렇지. 사실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우리는 민주사회를 경험했지만 그때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는 어때야 되는지를 몰랐다는 거죠. 상을 제대로 우리가 디자인을 못했지. 그렇죠. 그 그렇기 때문에 없었지. 우리가 정말 천재 이루의 기회를 잡고도 우리는 무능한 진보라는 누명을 쓰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거든요. 그건 우리가 민주주의는 어때야 된다라는 이상을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지금부터 우리가 스스로 정말 이 민중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민주사회의 상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오빠 채팅창에 나왔는데 방기란 책임과 의무를 돌보지 않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직무 방기도 맞음. 그러니까 그 방기 오빠 밥 먹어. 지금 이 방기에 있는 거하고 유기는 버린다는 거고. 직무유기. 유기는 버리는 거고 방기는 돌보지 않는 거고. 직무방기죄가 없어. 직무유기죄. 직무유기죄만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죄라는 게 아니라 나는 저게 큰 논쟁 안 되는 거 방기죄로 합시다 그러면. 방기죄는 없어. 직무방기다. 직무유기죄만 있습니다. 방기죄도 돼. 우리가 뭐 나중에 진보 세력들이 집권해서 직무방기죄로 만들지 뭐. 근데 보니까 지금 MBC 사장이 그 김재철 시절에 부사장으로 됐다며요? 지금 채팅창 분위기 험악해. 정말 이 MBC가 근데 그 정세균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군부 독재 시절에는 MBC가 적어도 우리 편이었다. 야당 편이었고 그래서 독재를 견제하는 기능을 MBC는 해줬다. 그런데 지금은 MBC가 KBS보다 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말 야권의 그 싸움의 이 지경이 좁혀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MBC 사장 문제가 또 이렇게 된 걸로 봐서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그 보수 정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영구 집권할 수 있는 세력 그 포인트를 다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MBC, KBS 다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것에 대안적인 언론들이 우리가 안 되면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뭐. 우리가 안 되면은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거지 뭐. 그래서 MBC가 그 문화 방송이잖아요. 문화 브로드캐스트 어쩌고저쩌고잖아. 그래서 MBC를 내가 접수하려고 만부 씨 MBC에서 내가 앞으로 그 MBC를 접수해야 되겠어. 그래서 그 지금 이 김재철 일당의 MBC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망치 부인 방송국이 새로운 MBC가 돼서 이 대한민국의 이 정의와 질서를 지키는 진정한 민주방송을 계속해 나가겠다. 쌍교빠 같이. 그치? 만나면 좋은 친구 망부시 이거잖아요. 망부시 뭐 그렇게 망부시 뭐 시사방송. 망부시 시사방송 만나면 좋은 친구 망부시 시사방송 이렇게 넣어잖아. 바꿔야 돼. 우리 노고 한번 짜보자 우리도. 예? 그래. 예. 예. 망부시 시사방송으로 해가지고 MBC를 우리가 접수하는 거야. MBC의 명성과 사실 내가 볼 때는 MBC 뉴스보다 우리 방송이 더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MBC보다 팩트 TV가 영향력 있다고 봅니다. 예, 얼마 안 남았어요. 계속 갑시다. 예. 자, 지금 저 시간이 또 헤어질 시간이야. 우리는 이제 시작했는데. 네. 지금 이게 좀 아쉽지. 이게 개인 방송을 할 때 하고 지금 조금 쫙 올라오는데 그만두는 거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방송의 오프닝이야 이거는. 1시간 반은 오프닝인데 아니 입 좀 풀릴만 하면 집에 가래. 나 진짜 당황스러워.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 망치부인 개인 방송에 출연했는데요. 참 진짜 체력 좋아야 할 때 그때 개인 방송을 그래 6시간 뭐 12시간 뭐 나는 우리는 못합니다. 못하고. 어저께 9시간 했잖아요. 어제 9시간 했대요. 참. 어제 9시간 하고 오늘 3시간 한 뒤에 여기 또 앉는 거야. 참. 그러니까 자꾸 이게 압력을 넣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엑기스만 딱 던지주면 되잖아. 방송을 해야 이 화가 풀리는 사람이라. 우라병이 해소된다. 이 우라병을 풀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시청자들은 나의 인질이야. 여러분을 위한 방송이 아니야. 나를 위한. 개인 정치자. 나의 화풀이를 하는데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 남편하고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이 뭐 화 풀어. 당신 왜 이렇게 화를 내? 죽고 싶다는 뜻이야. 아내가 화를 낼 때는 어쩌면 좋아. 저런 이러면서 얼쑤얼쑤 하면서 있어야지. 들어주는 거 있잖아. 옆집 언니가 있잖아. 막 이러면서 할 때 그냥 들어줘야 돼. 그때 괜히 끼어들면 안 돼. 여러분은 나의 인질이야. 내가 화풀이 하는 걸 들어주는 대상이야. 자, 쌍교와 망치 부인의 불타는 토크쇼를 마쳐야 되는데요. 정리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망치 부인의 김 사장님 생일입니다. 여러분 축하도 많이 해주시고 김 사장이 얼마나 참 고생을 하는지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일 축하드리고요. 망치 부인을 열심히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는 거 진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야기 한번 하시죠. 일단 우리 팩트TV가 지금 이제 또 6.4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확장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이제 노력하고 그러니까 팩트TV의 영향력이 이제 많이 컸구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컸다 아이가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MBC나 KBS보다도 영향력 있지 않나. 그러니까 뭐 전 세계에서 팩트TV를 통해서 진실을 접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요, 막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는데 팩트TV에 올려진 영상 보고 전화했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팩트TV의 위상을 요즘에 새롭게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기 댓글은 김 사장님한테 좀 다근하고 뭐 이런 거 좀 영상 메시지 한번 줘라. 시간 줄게. 김 사장님한테 달달한? 그래. 여보, 오늘 밤. 끝이야. 아이고, 선이. 네. 오늘 밤.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이 쌍교 오빠랑 더불어서, 이 사회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다음에도 또 와서, 우리 사회 개선점을 쌍교와 망치의 불탄 토크쇼에서 계속 이어가는데, 앞으로 좀 컨셉을 좀 바꿔야 되겠다. 좀 더 재미있고 내용있게 바꾸자고, 연구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상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오늘 방송을 우리가 또 마치는데요. 우리 전 시간에 이제 남태호의 지금 앞에 지금 있어요. 남태호의 뉴스 디스크. 뭐 너무 웃기고 이랬는데 진짜 준비 많이 하신 것 같다고. 준비를.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볼 때 우리는 내가 좀 짜증이 나. 신피도 우리한테 그렇게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아. 우리가 이거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적으로 투자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자막하고 저쪽 자막이 달라. 그러니까 뒤에 막 그렇지. 막 그림도 그려주고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앞으로. 그렇구나. 우리 차별받는 거야? 그렇지.
차별 여 앞에 지금 앞에 있거든요. 근데 저 오빠도 배우 출신이라며. 영화 배우 출신이지. 저도 영화 배우예요. 저 출연작 있어요. 뭐 저 오빠 하나 보고 있어요. 어머 막 방송실에 침투했어. 이거 국가보안 사건이야 이거. 방송실 침입은. 자 방송을 이렇습니다. 저는 망치 부인 말을 이어서 저는 제일 잘 쓰는 말이 전략적으로 낙관하자. 이 쉬운 말을 하면은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근데 전술적으로 비관하자는 것은 정의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면은 준비된 진보는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준비의 탕거리는 망치 부인과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뚜벅뚜벅! 팩트 화이팅! 그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망치 부인하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